550 체제로 그냥 이행을 해버렸고, 짧은 기간 이행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그 87년 민주화된 이후에는 광주 문제가 전면 부각이 되면서부터 유신 쪽은 계속 뒤로 이렇게 밀려나 있었다 보니까 실제 유신 체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문제는 계속 부차적으로만 계속 다뤄져 온 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 결국 경제적인 경제 성장의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 그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그 시절을 경험한 사람들도 상당한 정도는 모르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 그 점이 바로 이제 오늘날 우리 정치에서 그 당시의 긴급조치의 시절에 학생들이나 일반 그 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유언비어라고 이렇게 한마디 술김에 한마디 하는 사람들을 1년씩 1년 6개월씩 형을 때리는 이런 사람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지금 대법원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양승태 씨가 보니까 한 6건, 제가 긴급조치 사건을 한번 이렇게 뒤져보니까 6건을 판결했더라고요. 6건을 판결했는데 대부분 다 배석 판사로 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별로 적화는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 판결을 받아서 1년 6개월의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생도 있지만 정말 무지랭이 일반 그 거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과연 그거를 이렇게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우리 그 유신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지금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두 분이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앞에 아마 이배영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좀 체계적인 그 정리 작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선 말로 던집니다. 유신 체제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체로 앞부분에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이 박정희의 그 5.16 쿠데타와 유신 쿠데타는 기본적으로 일제 시대의 천황제 하에서의 청년 장교들이 벌였던 쿠데타와 대단히 유사하고 그걸 연장한 측면이 있고, 박정희의 머릿속에서는 그 시절의 그 천황제 하에서의 일본의 그 군국주의 하에서의 국가에 대한 국가주의라든가 혹은 일종의 그 권위주의적인 이런 사고가 그대로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유신이라는 용어도 그러하지만 결국 식민지 파시즘의 한 연장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우선 합니다. 이야기를 쭉 넘어가서요. 그 81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이제 공안 통치와 연봉 조작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국은 당시에 유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이후에 권력은 이제 박정희와 그 박정희의 직접 지시를 받는 중앙정보부가 모든 것을 당시에 모든 것을 좌우했는데, 이 중앙정보부는 당시에 중앙정보부에 누가 일했고 거기에 공작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이건 이제 앞으로 정리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제가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쭉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50년대 주로 CIC, 즉 방첩대 근무했던 사람들이 거의가 다 60년대 중앙정보로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그리고 이 방첩대 근무했던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일제시대 때 말하자면은 그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던 특고 출신들과 그 사람들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초기에 방첩대 구성원이 되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중앙정보부는 저는 일제시대 때 특고의 후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 뭐 고문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뒤에 제가 이야기할 연봉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제 말에 특고가 했던 것들을 거의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답습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물론 이 당시에 그 40 초기에 이 CIC 창설 과정에서 물론 미국이 개입을 했고, 개입하는 과정에서 이 남산학교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이 사람들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지금 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상당수가 살아 있는데, 이 CIA 방첩대 출신들은 특별히 이 사람들은 조직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군대와 달리
별도로 조직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회원들끼리만 연락을 하고 일반 사람들이 접근을 해도 절대로 입을 열지 않고 자기들이 했던 공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49년, 50년 전쟁 때는 보도연맹 학살을 한 주체였고, 그 다음에 61년 군사 쿠데타 일으킨 이후에도 제가 진실위원회에 있을 때 자료를 봤을 때 바로 이제 그때도 예비검속을 해서 이 6.25 때와 똑같은 방식의 예비검속을 해서 이 일부 사람들을 처형을 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곧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거기서 훈련된 첩보 요원들이 다 중앙정보부의 중요 요원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60년대, 70년대. 물론 경찰 사찰계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공작이라든지 고문이라든지 했던 방법은 저는 뭐 거의 일제시대 일제 말에 했던 거 그대로 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사실상 이게 이런 기관을 우리가 그림자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림자 정부가 46년 7년부터 80년대까지 뭘 했는가를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다 보이는데, 이 부분들이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어가지고 거의 조사가 되지도 않고 연구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부위원회나 또 제가 있었던 이런 데서 일부 약간씩 이제 들춰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보부의 공작은 뭐 이제 이런 당시에 뒤에 아마 토론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노동, 언론 부분 모든 사회 영역이 다 개입을 했고,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권력이 어느 정도 셌는지는 아마 여기 체험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사실 어떤 점에서 본다면 뭐 강원도 같으면 강원도의 중앙정보부 책임자가 도지사보다도 어떤 점에서 더 높은, 도지사가 임명되면 먼저 그 강원도의 중점 책임자인 데 가서 먼저 인사를 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70년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앙정보부는 시국사건 판결에도 이제 이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다 개입을 하고, 또 노동사건 같은 경우는 노조위원장 선거에도 다 개입을 하고, 언론사 같은 경우는 아예 상주를 했고, 뭐 이런 과정들은 다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간첩 조작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간첩 조작의 방식은 이른바 간첩 만들기라고 하는 방식도, 이것도 일제시대 유산인데, 일제시대에 이 특고나 이런 조직들이 여러 조작 간첩 사건을 일으켰는데, 일제 말에 제가 알고 있는 책으로 본 것은 요코하마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그냥 언론인들 몇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모여서 술 마시는 걸로 이제 거대한 간첩 조직을 만든 조작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해방 후에 이 당시 사찰계나 CIC 사람들이 조작을 본격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정판사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우리가 의혹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49년, 46년 그 정판사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미국 개입, 그 다음에 첩보기관 개입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실상은 밝히지 않았지만, 최능진 사건이라든지 이후에 나중에 그 부산 정치파동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일종의 이제 조작 사건으로 볼 수 있고, 조봉암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조작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46, 7, 8년도 한국전쟁 직전에 보면은 이미 경찰 사찰계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간첩 제조기, 빨갱이 제조기라는 이름을 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두들겨 팬 다음에 고문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자백을 하게 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는 이런 식의 방법은 이미 6.25 전쟁 전후부터 이미 이 사람 사찰계 사람들이 늘상 써먹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인데, 이게 이제 70년대 유신체제와 80년대 이 조작 사건이 극성을 부리게 되는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식의 방법까지 사용을 했어야 됐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데, 이 조작 사건의 대체로 보면은 그 희생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약간의 뭐라고 할까 변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죠. 변경지대에 있다는 말은 이 분단 체제 하에서는 약간의 약한 고리에 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6.25 때 피학살 됐던 분들과 그의 가족들, 그 다음에 월북한 사람이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 그 다음에 제1동포들, 납북어부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그 한국 사회에서 분단 사회에서 약간의 변경에 있던 사람들을 말하자면은 계속 사찰을 하고 감시를 해오다가 되게 그 제가 진실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54년 정도부터 이 사람들의 명부를 관리를 사찰기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54년, 57년 계속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들의 그 대상은 보면은 흥미롭게도 월남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북한 사람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월남한 사람들도 어떤 그 군이 있으면 그 군에서 월남한 사람 누구누구까지도 다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혹시 이북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북 가족에 대해서 혹은 일본에 가 있는 가족에 대해서 이런 동향을 57년, 54년부터 파악해가지고 수시로 계속 보고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런 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박정희 정권 들어와서 말하자면은 이제 가장 손쉬운 조작 간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근데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조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제 유신체제가 등장했을 때는 이제 통일을 명분으로 해서 유신체제를 비상계엄 선포하고 했는데 60년대 말에서 71년까지는 이북에서 도발을 많이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이른바 이제 월남 남한 간첩 문제가 이제 당시에서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이 됐는데 71년 정도부터는 이북에서의 대남 뭐라고 할까요? 정책이 확 바뀌어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어집니다.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박 정권은 이제 잠재적으로 이 사회 내부에 있는 약간의 위험하거나 약간 그 변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간첩으로 제조하기 시작하는 이 작업이 이제 유신 이후에 일어났던 본격적인 조작 사건이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건 알려진 대로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 있고 문창현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치적인 나름대로 이제 사상적인 한국 사회에서 해방 정국에서 약간 민족주의 노선을 취했거나 혹은 약간의 민족 사회주의 중도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희생양이 되죠. 인혁당 사건이 희생양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처참하게 희생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납북어부들입니다. 사실 이 납북어부들은 대개 이제 아시는 것처럼 60년대, 70년대 보면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의 월경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해가 이북에 납포가 돼서 이북에 갔다가 몇 달 교육을 받고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내려와서 여기서 고문을 당한 다음에 대개는 풀려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 공안 당국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른바 황금어장이 되는 겁니다. 황금어장이란 말은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조작할 수 있는 손쉬운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되게 학력이 낮고 자기 표현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드려 패면 곧바로 이제 간첩이 되는 그런 손쉬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이제 이북 갔다 내려와가지고 여기 살다가 생활하고 어렵고 하니까 그냥 술김에 동네 사람들하고 술 먹다가 야 이게 뭐 박정희 독재 이북도 그냥 똑같아 이 독재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면 곧바로 이제 누가 밀고를 하면은 해서 거기서 조작 간첩 사건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유신 시절하고 오공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러면 왜 박정권 유신 체제 하에서 결국은 이런 식의 조작 사건이 많았을까라고 하는 건 결국은 체제 위기를 선포를 했는데 이북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가시적이지 않고 오히려 통일을 명분으로 한 말하자면 7.4 공동성명 이해 유신 체제였는데 그를 정당하기 위한 일종의 명분으로서 이런 간첩 사건을 통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식의 통제 방식을 박 정권이 사용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의 이런 조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확실히 밝히지 못한 것은 이런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라든지 납북어부 사건의 이 부분들을 누가 최종 지휘 명령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역시 이제 인혁당 재건이 부분은 일부 약간의 증언에서 박정희의 개입 문제가 이제 들춰지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제가 없이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납북어부 사건 같은 경우나 다른 제일동포 간첩 사건 같은 경우는 꼭 최고 권력자의 지시의 측면보다는 일종의 실적 경쟁, 충성 경쟁의 측면도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간첩 만들기 일종의 간첩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의 이제 통치 방식이고 통치술인데 결국은 이것이 그 간첩 사건을 만들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함으로써 누리는 정치적인 효과는 결국은 한쪽에서 간첩을 만들므로써 다른 자기는 간첩이 아니고 간첩으로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정치적인 효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70년대의 방공 포스터 예를 들면은 뭐 간첩은 표식 없다 이웃도 다시 살펴보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상호 감시하게 만들고 상호 감시보다 더 심한 감시는 자기 감시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감시가 결국 가족들 이웃까지도 이제는 다 혹시 간첩일지 모른다. 선량한 사람도 간첩이 되더라.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공포 분위기를 만들므로써 서로 간에 모든 사람을 서로 불신하게 만든과 동시에 그 최종적인 형태는 자기 감시다. 내 스스로 나에 대한 통제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은 간첩 조작의 정치 효과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작 정치와 관련해서 이제 결국은 이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범죄이죠. 국가 범죄인데 이 범죄를 저지르는 국가 권력이 다른 면으로 보면은 앞부분에 첫 번째 파트로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유신체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거짓에 기반을 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우선 72년 안보위기라고 하는 것이 근거 없는 거라는 거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 당시에 예를 들면 비상계엄 선포나 유신헌법의 명분이 되는 것은 사실은 북의 위협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통일을 위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남한의 냉전 체제를 약간 이완시키는 것이 통일인데 실제로는 그걸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갔다는 데서 이 유신 체제의 역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명분 자체가 국가 위기라고 했는데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침략이 아니고 통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모순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4 혁명 이후에 곧바로 이 유신이 나온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박정권의 유신체제라고 하는 것이 거짓인 측면은 우선 이북의 위협 자체가 우선 거짓이다. 기본적으로 거짓이고 아까 첫 번째 발표에서 김정웅 선생님 이야기하셨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 같은 경우 그렇지만 주관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위기를 가졌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대탕트 이후에 이제 남한의 체제가 반공주의 체제로 유지되어 왔는데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교류를 하면서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될 경우에 남북한 이 냉전 체제가 둘 다 공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김일성 사일주의 헌법을 72년에 통과시키고 남쪽에서는 유신 헌법을 통과시키는 이 양 정권의 위기가 주관적인 위기는 있었을 때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객관적인 위기는 거짓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그 다음에 유신 헌법이 또 거짓인 측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통일주체 국민회의 같은 경우도 통일이라고 하는 걸 내세웠지만 통일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긴급조치 선포 이유도 대부분 거짓인데 예를 들면 긴급조치 선포 이유에서 뭐 천재지변, 재정상혁이 쭉 나왔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시국 사건, 이른바 이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두드려 잡기 위한 것이 거의 99%고 딱 8.3 조치 하나만 제외하고는 긴급조치 자체의 명분도 거짓인 그런 것.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큰 사실은 거짓인 측면은 박정희의 결국은 이 국가관 혹은 국가를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히틀러의 파시즘처럼 일종의 국가주의나 국가물신주의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은 국가가 텅 비어 있는 사실을 컴프라이즈하기 위한 그 반대편의 국가주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텅 비어 있다는 말은 박정희의 개인 이력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박정희 자신이 과거에 일본 군인으로 갔던 일, 남노당에 관계했던 일, 이런 자신이 개인이 국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역설적으로 국가를 강조하는 일종의 자기 콤플렉스의 반영으로서의 과도한 국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국가주의는 거꾸로 말하면은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한 번도 자기 몸을 던졌거나 자기를 희생한 적이 없는 사람이 그걸 간파하기 위한 형태의 이데올로기로서의 국가주의 이 자체가 결국은 박정희의 일종의 국가 강박증, 일종의 정신병리적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박증 일종의 이렇게까지 결국은 인혁당 재건의 사람들을 처형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위기 상황, 객관적인 위기와 관계없이 주관적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느꼈고 그 위기 상황은 자신의 콤플렉스와 이런 것에서 표현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거는 과거에 천황제가 일본 45년 일본 제국주의가 무너졌을 때 그 무시무시한 총독부 권력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국가라는 것이 싹 없어졌던 상황에서 이 일본의 그 마루야마 마사오가 했던 이게 도대체 그 강대한 국가가 어디 갔냐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린 그 현상하고 저는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요. 이 박정희의 어쨌든 이 조작 간첩과 국민 통제는 일종의 그 파시즘 혹은 그 부드러운 형태의 학살이라고 볼 수가 있고 부드러운 형태의 학살이나 파시즘에서 나왔던 이 담론이나 논리는 대체로 유사합니다. 히틀러의 치하에서 사용되었던 논리나 대단히 유사한데 이것이 바로 이 절멸의 논리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절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적인 반대 세력은 영원히 이 사회에서 격리돼야 될 일종의 그 암 혹은 병균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일종의 위생학적 비유입니다. 사회를 하나의 위생학적인 그 생물체로 보고 이 생물체의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이 히틀러가 처음에 유대인들 학살하기 전에 동성애자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먼저 학살했던 그 이유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부적응자라든지 약간의 이단자들을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사회를 위생학적인 비유로 보고 저런 사람들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하고 83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여러분들 그 더러운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 아르헨티나 군부가 그 학살을 많이 했는데 학살을 한국하고 다른 점은 그 나라에서는 이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이나 이른바 좌익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아이들을 전부 다 탈취해가지고 아이를 납치를 했습니다. 요즘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그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당시에 부모는 지금 학살을 당했는데 자기가 누구 손에 기울어졌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더라. 이게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는데 아이를 탈취해가서 아이들을 탈취해간 이유가 바로 똑같습니다. 이 좌익들은 병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병균들에게 아이들을 그대로 맡길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런 식에서 아이들을 탈취하는 일들이 당시에 군사독재에 있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시대에서 나왔던 논리도 비슷한데 이제 이 말하자면 절멸을 해야 될 대상이 박정희 시대에는 바로 간첩이죠. 빨갱이. 그리고 빨갱이로 분류된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 근데 여기 빨갱이 범죄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이게 이 국가의 시책에 반대하는 사람 다 빨갱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1차적인 대상은 당시에 감옥에 수감해 있던 비전향 장기수들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죠. 구타로 죽기도 하고 그다음 굶어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73년 4년이 무렵에 그 다음에 바로 보안관찰입니다. 한번 추록한 사람들을 보호감호소에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영원히 구금시키는 것인데 이거는 법적인 처벌이 아니라 행정적인 조치로 인해서 이 사람들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가 반공주의자로 완전한 선서를 해가지고 전향을 하면은 그때는 한번 봐주겠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행정적 조치가 법적 조치를 압도하고 사회적으로 이 비판 세력들을 영원히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이런 조치가 전 절멸의 논리다. 그리고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은 이 사상범위나 혹은 반공주의 체제에서 약간 위험한 인물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노동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재취업을 못하게 만들고 다시는 못하게 만들고 대학에서는 재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75년 이제는 재적이었는데 그 사람 다시 복적이 되는데 긴급조치 9호에서는 재명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잡혀갔다 오면은 정학이고 두 번째 가면은 재명입니다. 재명이면 학교에 다시 못 들어오게 한다는 이런 조치였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절멸의 논리였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될 이런 식으로 사회를 통제했던 것이 박정희 체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박정희 시대의 부역자들 문제는 잠깐 언급을 했는데
조금만 제가 보태면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누가 협력을 했고 왜 협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좀 우리가 논의를 봐야 될 문제인데, 제가 그 진실화해위원회에 있을 때 가장 언론에 주목을 많이 받은 게 긴급조치 판결문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판결문을 그냥 수집을 해서 그거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당시에 조중동 언론에서는 그거를 판사 명단 공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판사들은 당연히 거기에 판결문에 뒤에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냥 판사 누구다라고 하는 걸 했는데, 언론에서는 그것을 공개라고 못 받고 이것을 인민재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재판이라는 이 표현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그걸 두 번 죽였다, 부관 참시다, 예를 들면 인민재판이다 해가지고 아주 격렬하게 당시에 이거를 저항을 하고 반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7년입니다. 2007년 초인데요. 그게 바로 이제 현재의 이 유신체제에 대한 청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나치의 부역자들 같은 경우는 물론 독일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대체로 엄한 처벌을 받고 적어도 8만 명, 14만 명이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이런 처벌을 당했고, 그 유명한 그 법학자인 칼 슈미츠 같은 사람은 학문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나치의 어용학자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공인으로서의 생활을 죽을 때까지 못했는데, 우리 사회는 이런 지금 거꾸로 국무총리나 대법원장이 되어 있는 이 현실이 이제 오늘날 유신체제 현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정말 수고하셨습니다.